병사 하나가 죽어요. 교전이 벌어진 거예요. 휴전이 이제 발효가 됐는데 아직도 원인 문제는 해결이 전혀 안 됐잖아요. 태국은 이제 F-16부터 그리펜까지 이용을 해서 한국산 공대지 무기가 최초로 실전에 사용됐어요. 아, 그 KGGB 그거. 예, 캄보디아를 막 두들겨 팬 거죠. 네. 지들이 먼저 공격을 해놓고 나중엔 빌었어요. 제발 휴전하자고. 캄보디아는 중국과 거의 동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일각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아니냐 또. 제가 보기엔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모시고 또 지정학적 국제 정세 하나하나 네. 살펴볼 텐데 갑자기 또 하나의 전쟁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인데 두 국가 사이의 전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건 아니에요. 모든 전쟁은 다 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뿌리 깊은 역사적인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인도 파키스탄과 유사한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인도가 독립을 영국으로 독립하는 게 1947년이거든요. 그 독립하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영토 분할, 종교에 따라 근데 그게 깔끔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카시미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인도 파키스탄 전쟁의 근본 원인은 영국 제국주의였다면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의 원인은 프랑스예요. 왜냐하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프랑스가 지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지배했어요. 1954년까지. 그럼 영국은 그 밑에 말레이시아, 말레이 반도 쪽. 그러면 태국은 재밌게도 식민지 피식민 경험이 없어요. 그때 태국은 이제 타일랜드로 이름을 바꾼 건 이제 나중이고 그때는 시암 왕국이라고 하는 왕조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암 왕국은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 쪽의 영국 제국주의, 그 다음에 북쪽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쪽은 이제 프랑스 제국주의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태국이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앙숙이니까 여기서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일종의 완충지대가 되는 거죠. 태국이.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시암 왕국은 독립을 지키는 대신 많은 땅을 떼줬어요. 캄보디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쪽을. 그러니까 땅을 많이 뺐겠지. 영국 프랑스하고. 그래서 1904년과 1907년 사이에 프랑스와 시암 왕국 간에 물론 그 시기에 영국하고도 협정을 맺어요. 그러면서 영토를 사실상 뺏기는 국경 조약을 체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국경 조약이라는 게 애매해요. 이 산맥을 중심으로 국경 조약을 체결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공백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1904년, 1907년 국경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세부 지도를 만들 때는 그 국경 조약과 좀 다르게 이 태국 안쪽 영토까지를 포함시켜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지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독도 뭐 조선시대 때 보니까 독도가 우리 거였다. 뭐 언제 지도, 몇 년도 지도 그거 찾아내잖아요. 네네. 그게 영토 분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렇게 지도를 만들었으면 그걸 시암 왕국이 거기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옛날에 지도 개념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땅에 대한 애착도 뭐 몇 미터 몇 킬로미터 이 개념이 없고 지도 자체에 인지를 못한 거예요. 인지에서도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어떻게 돼요? 국경 조약에 따라서는 태국에 속한 땅이 지도로 보면 캄보디아께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된 거죠. 근데 1954년 프랑스가 이제 가니까 베트남이 태국이 보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이제 우리 땅이라고 점령해 버린 거죠. 그랬더니 캄보디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요. 우리 땅이 내들 가져갔다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태국이 져요. 왜? 그 지도를 장기간 방치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태국이 짜증나는 거죠. 이제 병력을 빼야 되니까. 그러다 결정타가 이제 2008년경인가 캄보디아가 유네스코 이 세계유산 왜냐하면 그 접경 지역의 상당 부분이 그 과거 크메르 제국이 9세기에서 15세기까지 존재하거든요. 자야바르만 7세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위대한 왕 때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여기까지 다 캄보디아 영토예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많은 크메르 제국의
이 고대 유적들이 그 태국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경지대에 많은 사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프레아 비하르라는 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이제 그 힌두교 사원인데 이게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국경 분쟁의 가장 주요한. 그다음에 이번에 전투가 났던 데는 이제 땀돔이라고 다른 지역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되니까 태국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캄보디아 단독으로 지정을 해버렸으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다음에 이제 유네스코에도 캄보디아가 단독으로 지정해. 그러니까 2008년 9년에 취급받아요. 이게 분쟁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죠.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또 이 국경에서 분쟁이 벌어져서 이제 캄보디아 병사 하나가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그 국경 분쟁이 일어난 쪽에서 이제 태국군들이 정찰을 하다가 캄보디아가 매설한 지뢰의 폭발로 이제 다수가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랬더니 태국군은 자기들이 다니는 정찰로에 캄보디아가 지뢰를 밟았다. 지뢰를 배설했다. 그다음에 캄보디아는 아니다. 우리 영토에 태국군이 침범해서 지뢰를 밟았다. 이 아까 지도 이 배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양쪽 다 말이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교전이 벌어진 거예요. 교전이. 그래서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교전을 했고 28일 자정 그러니까 29일부터는 휴전이 이제 발효가 됐는데 아직도 원인 문제는 해결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과예요. 여기 경과예요. 언제든지 다시 또 전투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왜 캄보디아가 어쨌든 처음 교전을 시작한 건 캄보디아거든요. 이 지뢰 사건 말고 BM-21이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으로 태국을 무차별 사격을 했고 그다음에 태국은 이제 F-16부터 그리펜까지 이용을 해서 정밀 폭격을 했고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가지고 공격을 했고 재미있는 게 이번에 한국산 공대지 무기가 최초로 실전에 사용됐어요. 그 KGGB 그거. 예, KGGB라고. 네. 원래 이제 폭탄은 몽탄구리 폭탄이에요. 이렇게 쭉 떨어지면 맞는 건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조준해지만. 그러니까 너무 확률이 낮잖아요. 네. 그 최근에는 GPS 유도로 이 활강 키트, 일종의 날개 같은 거 보조 날개를 달아요. 그래서 그냥 떨어뜨려도 입력한 대로 정확한 위치로 가서 맞추는 게 한국은 KGGB예요. 가격이 1억 원밖에 안 해요. 미사일은 수십억 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KGGB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체계 통합이라고 그래서 미사일과 항공기간에 인티그레이션 통합을 해야 돼요. 서로. 그 작업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KGGB는 그냥 컴퓨터에다가 놓고 입력시켜서 좌표만 넣고 그냥 딱 떨어뜨리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돈 없는 나라들이 쓰기 좋은 폭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국에 한 20여 발,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100여 발 팔았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비공식 후티 반군에 썼다는 얘기 있는데 공식 확인된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이번 주 얘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캄보디아를 막 두들겨 팬 거죠. 네. 그때 캄보디아 일방적으로 의도 터졌어요. 물론 사상자는 태국에 많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막 쏴버렸으니까 민간인 지역으로. 네네. 민간인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캄보디아 그 BM-21이라고 하는 다연장이 워낙 명중률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떨어진 거예요. 그 세븐일레븐 같은 데도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거길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쏘다 보니까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근데 태국군은 정밀하게 캄보디아 탄약고, 지휘부, 심지어 지금 한 45명 정도 총 전투 사망했거든요. 그중에 캄보디아 장성이 껴 있어요. 피해가 크네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주먹구구인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상에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대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어차피 전투기로 두들겨 패도 지상군이 들어가서 점령하자면 안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방공망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캄보디아의 논리예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병력은 한 3분의 1, 전체 규모로 보면은 국방력은 한 5분의 1. 근데 사실 수치만이지 한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태국은 항공모함도 있어요. 경항모. 네. 이 스페인에서 구입을 했는데 어쨌든 경항모. 만톤급 내 경항모. 짜끄리 나루에벳이라고 지금 태국 왕실이 짜끄리 왕조거든요. 위대한 짜끄리 왕조라는 뜻이에요. 짜끄리 나루에벳이.
어쨌든 항공모함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KGG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판 호위함도 있어요. 요 호위함 한쪽만 가도 캄보디아 해군은 근처도 못 와요. 그냥 연안 해군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나무 목선에 그냥 어부들이 쓰는데 조금 총 하나 요 정도 좀 과장하면은. 그러면 왜 전쟁을 일으켰냐는 거죠. 너 터지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왜 전쟁을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가 지들이 먼저 공격을 해놓고 나중엔 빌었어요. 제발 휴전하자고. 그래서 트럼프가 또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참 그놈 관세 진짜 관세 없었으면 트럼프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 관세 협상을 협박해가지고 양측을 휴전에 도출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물론 중국도 개입했고 실제로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캄보디아가 눈물 나게 고맙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지들이 의도 터질 거 알면서 장성까지 죽어가면서 왜 전쟁을 일으켰냐는 거죠. 그럼 파고 들어가 보면 좀 복잡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이제 캄보디아는 의도 터졌으니까 이제 캄보디아보다는 태국 군부 쪽이 다른 마음 먹을 수도 있죠. 일단 휴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나오는 게 태국은 미국의 동맹이에요. 맞아요. 네네. 네. 그다음에 캄보디아는 중국과 거의 동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론놀이라고 원래 이제 노로돔 시아노쿠 그 사람은 이제 죽어서 왕이었어요. 캄보디아 왕정 체제를 뒤집어 엎은 쿠데타가 론놀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킬링필드가 그때예요. 론놀 장군이 이제 친미예요. 친미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노로돔 시아노쿠가 어디로 망명을 하느냐? 중국으로 망명해요. 중국으로. 그리고 이제 75년부터 79년까지 폴포트 정권 기억나시죠? 킬링필드. 네네. 거의 200만 명 내의 학살. 그 지도자 폴포트가 철저한 극단적 모택동주의자예요. 마오이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손만 하얘도 얼굴만 하얘도 죽였어요. 부르주아라고. 대략 한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죽인 걸로 알려지거든요. 그때 훈센도 그 크메르 루주 폴포트 정권의 일원이었어요. 크메르 과거 영광이죠. 그 루주가 불어로 붉은색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크메르라는 뜻이에요. 네네. 근데 이 폴포트 안에서 극단적인 극좌주의가 일어나면서 내부 숙청 작업이 벌어질 때 훈센이 도망가요. 베트남으로 도망갑니다. 훈센은.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또 친베트남이에요. 친베트남이라고 좀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 훈센은 어떻게 컴백을 하냐면 79년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점령합니다. 그때 훈센이 들어와요. 그래서 폴포트 정권은 무너지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나중에 결국은 죽었어요. 자연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는 베트남에 대해서는 이중적이죠. 훈센은 베트남이랑 친하죠.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완전한 친중 국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다음에 태국은 친미잖아요, 지금. 미국과 동맹이니까. 그렇죠. 코바라 골든이 뭐니 몇 년 해병 돌려도 매년 해요. 우리도 갑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아니냐 또. 맞아요. 네.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다. 왜냐? 트럼프가 갑자기 개입해서 주먹질했잖아요. 끝내 관세. 그다음에 중국도 개입을 했어요. 왜냐? 중국은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는 철저한 친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국과도 협력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중국이 투자한 태국, 캄보디아 내 자산들이 위험해지죠. 그다음에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중 간의 대리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만 트럼프가 개입을 했으니까 이제 캄보디아에 대한 영향력도 이제 미국은 확대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미중 간 대리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워낙 황당한 전쟁이었다. 되지도 않는 전쟁. 그러니까 체급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캄보디아가 대든 거죠. 그리고 대들고 그다음에 패통탄 총리 실각까지도 초래를 시켜놓고 이제 뒷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그 휴전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캄보디아가 중국산 무기에 많이 의존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아예 무기 체계가 BM-21이라고 하는 다연장포도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개념이에요. 생산은 60년대 됐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2차 세계대전 정도의 무기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해군은 그냥
초계장 정도 한 20척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군기는 아예 없고 수송기하고 헬기 정도만 있고 전투기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탱크 이런 것도 50년대 60년대 생산된 움직이기나 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산 무기냐가 아니고 그냥 아예 전혀 현대화되지 않은 구식. 그런데 태국은 그나마 전력을 현대화시킨 동남아시아에서 그나마 좀 센 편이죠. 이제 F-16도 있고 그리펜 전투기도 있고 그다음 우리한테 사가는 이제 F-50, T-50 계열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균형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산 무기다, 러시아산 무기다 이 개념이 아니고 아예 무기 체계가 아주 구식이다. 어느 나라째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장성이 왜 죽습니까? 전투 교류도 없었던 거예요. 왜 죽었느냐? 장성이 전투를 지휘하다가 박격포탄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뭐냐면 그냥 참호했어요. 앞으로 쏴 이랬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군사 교류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장성이면 안전한 참호 지휘 체계 안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태국군이 이제 드론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태국군이 드론 사용할 때 태국 내에서 그 회의론이 있었어요. 정글에서 어떻게 드론이 활약을 하느냐. 정글이잖아요. 다 안 보이잖아요. 밑에가. 근데도 정글 타격했거든요. 그러니까 태국군이 이제 드론 전술에 익숙해져 있다.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캄보디아가 위장을 못한 거죠. 다 보이게 했던 거죠. 사실은. 그냥 다 드러내놓고 그냥 대드론전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캄보디아는 병력, 이 전술, 교리, 전략 부재, 그다음에 무기체의 낙후성. 그냥 낙후성이 아니고 세계적인 낙후성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전투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고 봐야죠. 정치적 의도가 있을까? 조금 더 시계줄 당겨볼게요. 5월 말에도 교전이 벌어졌어요. 그쪽에서. 그랬더니 이제 이것도 이제 또 복잡한데 캄보디아는 훈센 지금 상원의장이에요. 이 사람이 85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40여 년간 해먹다가 대통령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상원의장으로 물러났어요. 그다음에 태국은 2001년부터 현재 올해까지 탁신 친나왓 일가가 4명이 총리를 내요. 그 유명한 탁신 친나왓, 그 다음에 자기 매제, 그 다음에 여동생, 그 다음에 올해 7월 1일 이전까지는 누가 있느냐? 패통탄 친나왓이라고 탁신 딸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집안끼리 다 해먹는 거죠. 물론 태국은 좀 복잡해요. 근데 태국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 탁신은 재벌이지만 친서민 정책을 했어요. 농민들 특히. 그러니까 농민들 지지층이 두터워요. 그런데 태국은 쿠데타의 나라인 거 알죠? 네. 군부가 막강하거든요. 입헌 군주제, 왕정을 입헌 군주제로 만든 쿠데타도 태국이 했고 저기 군부가 했고. 그러니까 한쪽은 누구냐? 왕과 군부가 결탁했어요.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탁신은 일반 서민을 대표하는 세력이어서 이 둘이 2000년 이후로는 충돌하고 있는 그런 권력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탁신도 부정부패의 또 핵심이에요. 사실은. 신서민만 하지. 근데 이 탁신 딸이 지금 5월이면 총리였을 거 아니에요. 탁신 딸이 훈센한테 전화를 걸어요. 이 일로. 그래서 훈센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삼촌 그래요. 태국하고 캄보디아는 왼수인데. 태국 총리가 훈센 상원의장 실질적인 권력자인 훈센한테 전화를 걸어서 삼촌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친하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다음에 지금 국경을 관리하는 게 태국 2군 사령관이거든요. 그 분쟁이 있었는데 그 훈센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촌네는 잘못 없어. 우리 2군 사령은 얘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 대화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걸 훈센이 공개해 버렸어요. 이 내용을. 그러면 아니 탁신 딸은 왜 훈센한테 삼촌이라고 그러느냐. 탁신이 쿠데타로 실각을 하거든요. 탁신 아빠지 친나왓이. 해외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어디로 망명을 하느냐. 바로 캄보디아 훈센한테 가요. 그러면서 훈센하고는 절친이 돼요. 그러니까 집안끼리 어마어마하게 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지금 전쟁 왜 일으켰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올라갔잖아요. 그럼 왜 절친 딸을 그래서 탁신 친나왓의 딸 패통탄 친나왓이 지금 그 통화가 공개되면서 우리를 치면 이런 뭐 이해도 안 되지만
우리 쪽 지도자가 일본에 전화 걸어서 삼촌 이렇게 한 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문제라고. 그럼 국민 감정이 어떻겠어요? 뒤집어지겠네요. 뒤집어지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7월 1일부터 패통탄 탁신 딸을 직무 정지시켰어요. 이제 헌재에서. 그러면 아니 왜 절친은 힘들게 만들고 절친 딸은 그다음에 왜 또 공격을 했냐는 거. 두 개 다 캄보디아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유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훈센의 아들 훈마넷이 아버지가 아주 잔혹한 인물이에요. 97년에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그 상대 진영을 제압을 할 때 막 불태워 죽이고 막 참수하고 시신 막 길거리 아주 잔혹함했죠.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훈센이. 근데 이 훈마넷 아들은 아버지만큼은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대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불안해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캄보디아는 사행산업, 관광, 카지노 이게 GDP 50%예요. 여기 스캠부터 시작해서 이 사이버 범죄의 또 온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캄보디아 카지노의 주 고객이 태국인들이거든요. 근데 태국에서 자체적으로 카지노 사업을 확장시켜서 캄보디아에 가는 태국인들의 그 외화 유출을 막으려고 그래요, 지금. 첫 번째. 그럼 이제 캄보디아 짜증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캄보디아 내의 인터넷 범죄, 사이버 범죄가 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태국인, 그다음에 중국인 특히. 중국인들 막 끌려가서 뭐 죽었네, 뭐 고문받았네, 뭐 그 스캠 범죄에 동원됐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캄보디아는 친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자국의 피해가 우려되니까 이제 경고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엔도 직접 경고했어요. 캄보디아에 그 스캠 범죄. 그러니까 훈센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여기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내부의 여러 가지 사행산업의 위기 불만 이게 커지니까 훈센 정권이 흔들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 제고를 위해서 공격을 했다. 이 설이 이제 상당히 유력해요. 결국엔 그 내부의 그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도발을 한 거군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사고는 쳤지만 이제 캄보디아가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려는 그 끝나면 괜찮은데 이번에 이제 태국이 문제예요. 태국 군부가 아주 강경해요. 그러니까 빌고 빌어서 지금 이 캄보디아가 빌고 빌어서 휴전했는데 태국 군부는 더 전쟁을 또 할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왜 그러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탁신이 대표하는 이 친서민 이쪽 정권과 이 지지층과 그다음에 군부와 왕실 이 결탁하는 지배계층 연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둘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군부는 이 탁신 쪽 서민적 지지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욕먹는단 말이에요. 구태삼 하니까.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태국 군부를 방구석 여포라고 생각해요. 시민들만 괴롭힌다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기회가 좋잖아. 첫 번째, 이런 체급도 안 되는 것들이 날 건드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타격을 줬단 말이에요. 캄보디아 장성까지 죽었으니까요. 측근이었어요. 훈센 측근이었어요. 근데 왜 전쟁을 계속하려고 그러느냐? 태국 군부는 이제 좀 폼 좀 나거든요. 이제 태국 국민들이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우리 군부가 방구석 여포가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국 군부는 계속 전쟁을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불안한 휴전인 형성이 됐는데 원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 영토 문제를 합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나름대로. 왜냐하면 뭐 따문돔이나 프레아비헤아라 이런 것들은 우리를 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 고대 아주 자랑스러운 유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태국 입장에서는 엄연한 국경조약이 있는데 그 국경조약을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또 붙을 수 있다. 이번에 러우 전쟁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아무래도 휴전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관세 유예 기간을 50일에서 10일로 줄여버린다 이런 말을 하니까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의장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또 트럼프가 여기에 또 화가 나가지고 핵 잠수함 2대를 또
러시아 인근에 배치하는. 그래서 이게 쿠바 그 긴장 상태 이후로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뭐 핵 위협 그 관련해서 고조가 된 게.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원래 이제 정리를 하면 50일 유예 기간을 줬죠. 네네. 그리고 트럼프가 경고했던 게 세컨더리 생션, 2차 제재, 관세 최대 100%. 무슨 얘기냐? 50일 안에 휴전 안 하면 러시아 100%뿐만 아니고 러시아에서 물건을 사가는 나라. 그게 핵심이 중국하고 인도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수출품의 60% 지하자원까지 치면은 75%가 천연 자원이거든요. 그 주요 품목이 우라늄하고 석유 가스거든요. 근데 이걸 유럽이 이제 안 사가니까 인도하고 중국이 싼 값에 재미 쏠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인도하고 중국의 이 얘기예요. 세컨더리 생션은 뭐냐면은 러시아가 1차 제재고 세컨더리는 뭐 2차 제재. 러시아 물건을 사가는 나라한테 제재를 부과하는 거예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국에 수출할 때 여기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죠. 수출 못하죠, 미국에. 그러니까 무섭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랬더니 러시아가 짜증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더 강화했거든요. 막 키이우 폭격하고 뭐 지금 뭐 키이우 애도의 날까지 만들 정도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짜증내면서 야 이제 12일에서 10일로 줄일 거야 라고 얘기해서 이제 8일까지가 데드라인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또 이제 푸틴은 조용히 있고 전 대통령 메드베데프는 제 학교 후배입니다. 푸틴은 선배고 제 책임이 큽니다. 그랬더니 메드베데프가 계속 그냥 격한 말을 해요. 이란 미국이 공격할 때도 저기 이란에 핵무기 공급할 나라 많다 이런 망언도 내부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메드베데프가 짜증내면서 이제 또 데드핸드 이건 뭐냐면 냉전기 때 러시아 지도부가 제거되면 자동으로 핵탄두가 발사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지도부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네네. 그 얘기를 했어요. 데드핸드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게 듣고 이것들 봐라. 야 핵잠수함 배치해. 이거는 이제 러시아 인근에 북극해나 아니면 북해나 아니면 이쪽 캄차카 반도 인근. 왜냐하면 SLBM은 10,000km 넘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배치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원래 핵추진 잠수함은 물속에 있었어요. 원래. 항상 있죠. 항상 있어요. 왜냐 핵추진 잠수함은 2달 동안 물속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여러 척이 가 있어요. 그 옆에.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죠. 야, 2척 더 보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낼 필요 없어요. 인근에 가 있어요. 이미. 근데 이 말은 뭐냐. 네. 서로 공개적으로 핵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메드베데프도 트럼프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거기다가 이건 출발은 푸틴이 했죠. 푸틴이 핵했잖아요. 처음에. 핵 쳐맞을래?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보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사례죠. 원래 NPT 비확산 조약 체제라는 건 뭐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나라 국제 깡패 니들이 핵을 가지는 걸 인정해 줄 테니까 절대로 그래서 no first use 선제 사용 불가라는 그 원칙이 있어. 선제 사용 안 한다. 핵 만드는 거 뭐 그 가난한 저 북한도 만드는데 뭐 어느 나라 못 만들겠어요? 만들어봤자 소용 없으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는 안 만들 테니까 너네 자식들아 가지고는 있을 때 먼저 쓰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이거였거든요. 네.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었고. 근데 지금 떠들잖아요. 지금 핵공격 하네 뭐네 네가 먼저 맞을래. 그러니까 이거는 NPT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이란은 농축한다고 그러니 가서 때리고 농축할 수 있거든요. 원래 농축해야만 원자로 했으니까. 그걸 더 많이 농축하면 이제 핵물질이 되지만 그러니까 핵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게. 거기다 김정은 입만 나면 어떻게 해요? 핵 쏠 거야, 핵 쏠 거야. 우리 핵은 뭐 절대 거대한 불확실성의 세계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인물이 물론 러우 전쟁은 다른 얘기지만 트럼프라는 인물은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덩어리 그 자체라고 보면 돼요. 관세, 세계 경제 질서, FTA 체결해 놓고 깨버려. 그다음 지 맘대로 뭐 49%야, 30%야, 15%야. 브라질은 뭐 보우소나루 쿠데타 이렇게 어떤 걔 보우소나루 그 정치적 탄압받고 있어. 너는 50%야, 40% 더 줘.
이거는 지금 감당이 안 돼요. 국제 질서에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메드베데프가 오반했지만 그렇다고 바로 물리려고 도척을 더 추가한다? 그럼 이게 핵 대결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아무튼간에 그러면 러시아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서 뭐 휴전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러면 휴전으로 가요. 왜냐? 네. 지금 감당을 못 하잖아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에 의하면 물론 우크라이나가 조금 뻥이 심해요. 네. 그거는 왜냐? 이해해야지. 전쟁하니까. 지금 북한군 3만 명이 포착됐다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이 152mm 포탄으로 칠 때 1200만 발로 간주하거든요. 하루에 몇만 발밖에 안 써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손실의 60%가 북한제 무기다.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제 무기 의존도가 40%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자꾸 뭐 그 러시아가 나토와의 대결을 위해서 뭐 첨단 무기들은 뭐 아끼고 있다. 무슨 아끼긴 전쟁이 이기는 게 중요해. 지가 고피 터지는데 크루스까지 뺏겼었는데 그걸 뭐 무기를 아끼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고가의 무기 체계는 좀 손실을 우려해서 좀 보유한 경향은 어느 나라든 있어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이미 한계점에 왔다. 러시아가 최근에 금리를 내리긴 했어요. 한 18%로 내렸어요. 지난주에. 7월 말경에 18%. 내린 게 18%라고 해요. 중앙은행 금리가. 네. 원래 21%였거든요. 네. 21%였거든요. 그다음에 물건 사서 계속 전쟁만 하는데 무한정. 지금 5월 기준으로 러시아 병력 손실이 100만 정도로 추산해요. 전사하고 사상자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이 전쟁 여파로 인해서 안 그래도 러시아는 젊은 남성 인구가 부족한데 병력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주변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뭐 아제르바이잔하고 러시아하고 사이 안 좋거든요. 네. 아제르바이잔 범죄 혐의로 러시아가 2명을 체포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체포 과정에서. 고문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제르바이잔. 가능성이 있죠. 그때 아제르바이잔이 짜증나가지고 아제르바이잔에 와서 도망와 있던 러시아 사람들 수십 명을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인력 유출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체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휴전을 해야 돼요. 근데 푸틴은 전략적으로 과거에 노보로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예카체리나 2세가 19세기 말에 크림 칸국을 멸망시키면서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러시아에 병합을 시킨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보다 더 많아요. 최대한 3분의 1까지 돼요. 4분의 1, 3분의 1. 여기까지 다 확보한 다음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내려고는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할 능력도 안 돼요. 그리고 대공세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어차피 휴전은 갑니다. 또 우크라이나는요. 어차피 전쟁 수행의 절반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양쪽 다 휴전을 할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휴전 협상 3번 했잖아요. 러우가 직접 만나서. 네. 포로 교환하고 했잖아요. 전사자 교환. 근데 푸틴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폼생폼사인데 트럼프가 네 알겠습니다 형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0일 줬는데 이제 더 공세를 하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휴전을 맺으려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제 10일이야? 하면 여기서 깨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나 적당한 계기와 명분, 푸틴이 주도하는 휴전이다라는 모양새를 띠면서는 휴전으로 갈 거예요. 왜냐? 세컨더리 생션, 인도하고 중국한테 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타코 항상 물러섰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관세 8월 1일부터 안 했잖아요. 멕시코는 또 유예시켜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타코 맞아요. 필요에 따라서 물러선다고. 그러니까 8일 이후에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말도 또 애매하게 해요. 최대 100%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트럼프 친구가 있어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공화당. 이 사람이 상원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관세는 500%예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네.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려면 린지 그레이엄 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겠네요. 50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죠. 근데 트럼프는 그대 앞에만 서면 약해져요. 누구 푸틴 앞에만.
항상 보면 푸틴 훌륭하다고 그러고 요즘은 뭐 구역질 한다고 욕도 하지만 전에 보면 뭐 푸틴 스마트하다고 그러고 뭐 괜찮다고 그러고 서로 뭐 칭찬하고 난리 나요. 그래서 푸틴한테 트럼프가 약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 트럼프가 그 모스크바에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때 뭐 약점 잡힌 거 아니냐. 그 설이 있잖아요. 내가 제가 말은 못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의 대선 개입. 그 특검에 증거는 못 찾았지만 개연성 정황이 있다고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왜 트럼프가 왜 세게 못하느냐. 그냥 내일부터 500% 그럼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 인도가 뭐 물건 살 수 있어요? 러시아 물건? 우라늄하고 원유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계속 기간을 주잖아요. 50일이야? 게다가 막 뭐라고 하니까 봐라 50일 했는데 더 때리지 그러니까 약 올르지 그러니까 10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모르죠. 또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휴전으로는 가긴 간다. 양쪽 다 지쳤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으로는 가지만 그러나 푸틴이 트럼프한테 굴복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메드베데프가 막 헛소리 하는 거잖아요. 푸틴이 얘기를 하면 담을 수가 없으니까 메드베데프 시켜갖고 지가 더 설치는 거죠. 메드베데프가. 둘이는 뭐 자웅동체예요. 학교 선후배고. 그러니까 메드베데프 하는 말은 푸틴 말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푸틴이 말하면 이제 체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간다. 휴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사실은 전술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얻었으니까 네. 상당히 짭짤하죠.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이제 어마어마한 감당하지 못할 이제 후폭풍에 이제 직면하게 되죠. 왜냐하면 EU가 GDP 5%. 맞아요. 네. 근데 5%는 아니에요. 3.5%예요. 직접 국방비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중에 1,500억 달러가 조선이잖아요. 네. 미국 조선업 부활인데 그 조선업은 사실은 미국 군함 찍어내는 그 기능을 확보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것도 국방비로 치는 거예요. 1.5%는.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5%거든요. 근데 EU, 나토, EU의 GDP가 러시아의 10배거든요. 독일만 해도 러시아의 2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국방비 전쟁 중에 6.3% 쓰거든요. GDP에. 네. 근데 독일이 2배라고 그랬잖아요. 3.5% 쓰면 어떻게 돼? 7%잖아요. 독일만 해도. 와. 독일 하나만 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라인메탈이니 하데바니 뭐 유럽의 BAE 시스템즈니 프랑스 다소라든지 뭐 레오나르도라든지 쟁쟁한 업체들이 군비 확충에 나섰거든요. 미국산 무기 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나토는 자급자족 할 거예요. 네네. 무기도 충분한 능력이 되거든요. 그럼 GDP 10배인 나라랑 군비 경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자꾸 막 이상한 데서 뭐 나토와 새로운 전쟁을 준비한다. 아니 이 대표님 같으면 10배인 나라랑 군비 경쟁하고 싸움 경쟁하고 싶겠어요? 열심히라?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전선이. 지금 핀란드가 중립국이었거든요. 네. 핀란드가 이번에 나토에 가입했잖아요.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 때 겨울전쟁이라고 그래서 네.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이겼어요. 그 핀란드 땅을 많이 뺏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코피가 무지하게 터졌어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그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핀란드와 러시아 국경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1,300km예요. 와. 1,300km 국경이 새로 생긴 거예요. 우리가 DMZ 248km거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점령한 지역 있죠? 거긴 휴전해도 다 DMZ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길이가 1,200km예요. 합치면 2,500km의 전선이 새로 생긴 거예요. 감당이 되겠어요? 야. 감당 안 되죠. 근데 전쟁을 또 한다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새로운 나토와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토는 이제 군비 3.5% 그게 2035년까지니까 네. 트럼프 나가면 입시 쓸 거예요 아마. 그러나 나토 입장에서는 이제 철이 좀 들었죠. 아 우리 그동안 너무했어. 흥청망청 먹고 살았어. 무기 좀 사야 돼. 살 거예요. 거기다 제일 무서운 게 독일이잖아요. 그동안은 눈치 보면서 나치 그림자에서 무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조심조심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날개를 달았잖아요. 트럼프가 더 사려는 거잖아요. 독일의 재무장. 거기다가 독일이 지금 우경화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유럽 전체가 우경화하고 있잖아요. 독일 민족주의가 안 살아나겠어요? 물론 독일은 건강해요. 그러나 이 민족주의적 영향은 점점 커질 거고 그러면 재무장, 과거의 영광, 군사 강국의 향수가 고개를 들 거예요. 지금 AFD, 대한정당이 바로 나치 정당이잖아요. 제2정당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난리예요 유럽이. 프랑스 르펜 그거, 이태리 멜로니 무솔리니 후에. 영국 개혁당 이거 극우 지금 난리예요 난리. 그러면 유럽의 우경화와 함께 유럽의 재무장화가 이루어져요. 이걸 러시아 감당해요?
우크라이나는요. 휴전하면 또 어떡하겠어요. 풀을 뜯어먹더라도 이제 무기는 사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크라이나도 재무장할 거라고요. 모든 돈을 들여서 무장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걸 러시아가 감당해요? 인구는 5분의 1밖에 안 되고 GDP는 10분의 1이고 그다음에 국방비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쳐질 텐데. 이미 낮춘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네. 푸틴이 그랬잖아요. 나토가 5%, 3.5% 쓴다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우린 낮출 거야 이랬잖아요. 그 비웃는 거라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에요. 감당이 안 돼요 지금. 그다음에 전후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복구 안 하면 쓸데없는 땅이 되잖아요. 여기 천문학적 자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전쟁에서 돈 날려, 복구하느라고 돈 날려. 그다음에 유럽은 재무장에 등골이 휘는 거죠. 등골이 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휴전해야죠. 그나마. 그러니까 휴전으로는 가기 전에 촛불이 마지막에 확 타잖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빠르면 올해 안에 된다. 더 빠르면 가을 정도에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푸틴으로서는 체면에 손상이 가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을 거다. 트럼프도 계속해서 지금 뱉어놓은 게 있잖아요. 50일이야? 열흘이야? 또 안 해? 그럼 진짜 트럼프 타코가 되는데. 그 트럼프는 갈수록 코너로 몰리잖아요.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24hours 벌써 뭐 얼마 지났어요? 1월 20일 날 취임했잖아요. 지금 6개월도 지났잖아요. 벌써. 7개월, 8개월 지나갔는데. 그럼 트럼프는 체면이 말이 아니죠. 지금 뭐 인도 파키스탄 중재 자기가 중재했다 그래. 이번에 태국 캄보디아 자기가 중재했다 그래. 그다음에 지금 이란도 때려버렸어. 그러면 남은 건 이제 러우잖아요. 또 하나 있죠. 러브레터 주고받는 김정은.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지금 뭐 캄보디아에서 노벨 평화상, 파키스탄도 처음에 이 휴전시키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을 파키스탄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캄보디아, 파키스탄의 특징이 있어요. 내버려두면 괴멸당하니까. 그 인도 라팔도 전에 여기 말씀드렸지만은 인도 파키스탄도 라팔 떨어져서 라팔만 쳐다봤지 파키스탄 공군이 괴멸됐어요. 그러니까 더 터지면 죽으니까 이제 트럼프가 고마운 거죠. 캄보디아도 제가 더 터지면 죽으니까 트럼프가 고마운 거죠. 그럼 트럼프가 이러잖아요. 나는 평화의 대통령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경제 평화를 파괴하면서 자기 평화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이제 후유증이 몰려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네. 그 관세는 다 미국 소비자 물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국 삥 뜯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 소비자 삥 뜯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3,500억 달러, 그 다음에 일본 5,500억 달러, EU 7,000억 달러, 막 그렇죠. 합친 몇억 달러예요. 거의 2조 달러, 거의 한 1조 5천억 달러 되죠. 네. 그 미국에 투자할 데가 있겠어요? 그만큼? 지금 제조업 붕괴돼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소비자 물가는 이제 폭등할 거고 후유증이 관세는 들어오겠죠. 네. 그러나 또 BBB 뭐였어요? 감세 정책을 했잖아요. 관세 들어와봤자 감세가 10년간 4조 5천억 달러 추산되거든요. 관세는 3조에서 4조 사이로 돼요. 10년 동안. 더 작잖아요. 그렇죠. 이게 들어와봐야. 그러니까 모스크바 열받아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국가부 체결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사고 치니까 수입은 없애버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경제에선 재미 못 볼 거다. 제가 보기엔. 제가 하도 장담을 많이 해서 많이 틀렸고 혼나는데 재미 못 볼 가능성이 저는 네네.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수백 년 된 관세 정책을 왜 안 썼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남는 건 뭐죠? 트럼프는 이제 안보 쪽은 눈에 보이잖아요. 러우 전쟁 휴전하면 저 성과가 있잖아요. 캄보디아, 태국, 인도, 파키스탄. 근데 이스라엘도 지금 이제 점점점 국제적으로 고립되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잔인하니까. 지금 G7 국가 중에서도 캐나다까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한다. 점점 고립될 거예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도 이제 문제 해결하게 돼 정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러우만 끝내면 근데 김정은 만나서 해거리고 둘이 사진 찍으면 이제 노벨 평화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트럼프가 더 개입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서서도 이 러시아가 북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매체는 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3만 명에 이르는 군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했다 그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더 갈 거예요.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예요가 아니고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248km DMZ에 양측 대치군이 수십만이거든요. 남북한이. 근데 러우 전쟁은 전선의 길이가 1200km라니까요. 그럼 이 휴전을 해도 이 1200km에 1km에 1개 소대만 놔도 얼마예요 지금. 소대가 1200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병력이 있냐고요. 러시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을 해서 병력이 필요하고 북한 병력이. 그다음에 휴전하면
사실은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이 베트남 전쟁 64년부터 73년인가 약 한 10년 정도 파병을 했거든요. 그때 최대 5만 명이 주둔했고요. 그리고 연인원 32만 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매년 3만 명은 주둔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월남전은 베트남 대게릴라전이었거든요, 주로. 근데 이건 전면전이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지금은 이제 북한군은 북러 조약에 의해서 상호 군사 원조를 할 때는 네.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5분의 1 땅은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안 가 있어요. 인민군이 현재까지는. 쿠르스크, 우크라이나한테 침공 받은 지역 네. 여기가 있거든요. 근데 전쟁이 휴전이 되면 러시아는 이미 이 남부 지역을 병합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이 러시아 땅이라고 우길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 땅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규모로 본다면은 2024년 10월 초에 11,000명, 올해 1월에 3,000명 추가 파병, 3,000명이 손실분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3,000명은 손실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6월 쇼이구가 안보서기가 평양에 가서 6,000명 추가 파병 공병대 지뢰제거부터 제공까지 그럼 2만 명이죠.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 직후 추가 최대 3만 명이 더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3만 명이 지금 포착이 됐다. 이렇게 흐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되든 아니면 휴전을 하든 북한군 병력은 더 갈 거다. 그리고 북한이 해외 건축, 토목을 할 때는 인민군대가 가요. 7천국, 8천국이라 그래서 7천국은 건축, 8천국은 토목이거든요. 얘들이 됐더니 건설 여단 애들이 이제 대규모로 파병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북한군은 더 갈 거다. 그리고 이제 쿠르스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한다잖아요. 거기다 회복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밀고 밀려요. 접경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올 거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예요 지금. 쿠르스크에 파병된 애들이 네. 쿠르스크 안에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투하면. 따라서 향후에도 인민군은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이 아니라 월남전 우리가 10년 정도 파병했다는 걸 감안할 때 네. 북한군도 장기 갈 수 있다. 그리고 북한 특수부대 말이 특수부대지 우리를 지금 그냥 전투할 수 있는 부대라고 네, 보시면 돼요. 병력을 한 20만 정도 보거든요. 그럼 그중에 뭐 지금 2만 명 관계 확인됐는데 공병까지 그중에 한 5만 가도 여력이 있거든요. 북한군 병력은 최대 90만에서 128만까지 보거든요. 근데 아마 128만은 아닐 거예요. 100만 내외로 치더라도 나머지는 이제 전투병력 보충이 가능하죠. 저는 임무 전환하면 되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러시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휴전선 조용하죠. 네. 쓰레기 봉투 안 날라오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긴장 일으켰다 이런 얘기 전혀 없죠. 왜냐? 지들이 지금 쫄아 있거든요. 러시아에 전방에 있던 무기까지 다 뽑아 보냈거든요. 곡산포 같은 거. 러시아가 워낙 급하니까. 그다음에 1,200만 탄약을 보냈으면 그 생산이 보충이 됐겠어요? 아무리 생산해도. 구형 탄약까지 다 보냈는데 오히려 북한이 안보 공백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 지원 때문에. 병력은 더 갈 거고. 여력이 있지만 그 병력이 북한에 있을 때랑 갔을 때랑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다 많은 수가 손실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계속된다. 무기도 더 갈 거고 병력도 더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